안녕하세요. 물박사입니다. 2020년도도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네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2020년도는 역사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회의 모든 이슈를 다 집어삼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경제, 정치, 문화, 종교 등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높아져야 됩니다. 면역력은 크게 사회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으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면역력은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각종 방역 대책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와 같은 것을 말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사회적 면역력이 강하더라도 개인의 면역력이 약하다면 결코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극복하였더라도 변종이나 다른 바이러스에 의해서 또 다른 감염병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2002년도에 사스, 2015년도에 메르스와 같은 질병도 일으켰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개인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염병을 이기기 위해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많은 음식이나 운동 등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을 하죠. 그런데 면역력이 높아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개인의 면역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에 존재하는 염분과 수분, 백혈구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학적인 정보에 소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강합니다. 이미 현대사회는 저염식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체내 염분은 고갈되고 물까지 부족해졌습니다. 백혈구도 염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백혈구의 주요 구성분은 단백질인데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은 소금에 의해서 소화 흡수되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내 염분이 고갈되어 탈수 상태에 빠지면 가장 먼저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습니다. 혈액순환을 방해받을 때 결국 필요한 조직세포의 물질 이동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아주 간단한 인체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것입니다. 동맥과 정맥과 달리 모세혈관에는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서 물질들이 조직세포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혈액순환의 방해를 받아 조직으로 물질 이동이 감소하게 되면 조직세포는 더 많은 물질 이동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히스타민의 분비가 증가하는 것이죠. 모세혈관의 뇌피는 하나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주 얇습니다. 이러한 모세혈관이 확장되게 되면 뇌피 세포의 두께도 아주 얇아지게 되고 물질이 통과하는 이동 통로도 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혈관이 확장된 만큼 모세혈관의 혈액도 증가하게 되겠죠. 이에 따라 물질 이동이 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증가한 물질을 통해서 인체는 좀 더 병원군과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혈액량이 같은 상태에서 모세혈관이 확장하게 되면 동맥이나 정맥에는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에 따라 가장 먼저 혈압이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혈액순환은 더욱 방해를 받고 몸은 극도의 무기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인체는 혈압을 올리도록 심장의 박동을 더 증가시키고 신장에서 수분과 나트륨을 더 흡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 결과가 혈압을 높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혈압이 높아지면 모세혈관에도 압력이 증가하고 심한 경우에는 얇아진 모세혈관의 뇌피가 터지게 되어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호흡기도에 감염이 일어났을 때 코피나 격혈이 나타나는 그러한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에 따른 더 많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물 박사가 주장하는 탈수에 관련된 각종 증상들이 모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혈관 확장에 의해서 좀 더 많은 물질이 빠져나가는데 1차적으로 염분이 함유된 물입니다. 이 물은 호흡기도를 비롯한 외부에 있는 점막들에 유입되는 병원균을 씻어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눈물, 콧물, 유액, 장액, 질분비물이 그러한 것이죠. 이들은 모두 염분을 함유하고 있는 짠 물입니다. 짠 물로 병원균을 씻어내게 됩니다. 소금물은 맹물보다 더 미끄러워 병원균을 씻어내는데 더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호흡기도에 증가하는 첫 번째 물은 콧물입니다. 바이러스가 호흡기도로 유입되면 콧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평소 호흡기도가 촉촉한 사람들은 굳이 히스타민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바이러스를 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면역력에 있어서 소금과 물은 중요한 것입니다. 눈물이나 유액이나 장액, 질점액도 모두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호흡기도의 수분의 이동에 대해서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자연스럽게 물이 분비되든 히스타민에 의해서 호흡기도에 물이 증가하든 만약 호흡기도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몸에 감염된다면 그때는 좀 더 적극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백혈구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체내에 유입되어 감염을 일으키게 되면 이 바이러스는 세포 속에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들어있는 세포를 파괴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바이러스 제거에 백혈구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백혈구는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에 달라붙어 그곳에 구멍을 뚫게 됩니다. 그 구멍으로 염분과 물이 들어가고 그 결과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파괴됩니다. 이렇게 세포 밖으로 나온 바이러스를 또 다른 백혈구가 잡아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체는 많은 병적 증상을 앓는데 증상이 심한 사람일수록 탈수가 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탈수에 따라 히스타민의 분비가 증가하여 호흡기도에 물이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도의 호흡의 흐름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호흡곤란이 일어나는 이유이죠. 심하면 끈적거리는 분비물에 의해 아예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백혈구에 의한 적극적인 전투에 의해서 많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증상이 체온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흡기도에 각종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모두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탈수가 심한 사람이고 증상이 없이 조용히 넘어가는 사람이라면 평소 수분 관리가 잘 된 사람이겠죠. 또한 백혈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등 영양 관리도 잘 된 사람들은 무증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분 관리, 영양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는데 이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소금을 잘 먹는 것입니다. 면역력을 높여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 여러분 소금을 더 먹어야 합니다. 또한 고기도 평소 자주 먹고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소금과 고기를 충분히 먹는 여러분들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바이러스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몸이 될 것입니다. 물박사는 2008년 12월 이전까지 정말 싱겁게 먹었습니다. 곰탕에 소금을 치지 않을 정도로 싱겁게 먹었죠.
그리고 2006년도부터 물을 의도적으로 2리터 이상을 마셨습니다. 그 물에 의해서 체내의 나트륨은 더욱 고갈되었죠. 20대부터 해마다 두세 번의 감기에 걸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증상은 기본적으로 한두 달을 지속했었습니다. 감기가 다 낫더라도 항상 마른 기침에 시달렸습니다. 제 아내가 가장 싫어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더 섭취한 이후 지금까지 감기에 거의 걸린 적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한 번, 두 번 가볍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인체의 면역력에 소금과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죠. 물박사는 화성인이 아닙니다. 물박사도 여러분과 똑같이 지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도의 세포에 침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그 흔적이 남고 그 흔적을 따라 백혈구가 달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혈구에는 조직세포에 구멍을 뚫는 화학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일반인에게는 좀 어려운 용어이지만 백혈구에는 포포린이라는 물질이 있고 이 포포린이 칼슘과 반응하게 되면 길쭉하게 변해서 조직세포에게 말뚝을 박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내는 것이죠. 구멍이 난 다음에는 염분이 구멍 속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염분만큼 물이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삼투압 현상이죠. 그리고 각종 화학물질도 들어가서 세포를 파괴하게 됩니다. 이렇게 염분과 물, 화학물질에 의해서 세포막이 파괴되면 바이러스도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이렇게 바이러스를 하나하나 제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염분과 물 그리고 화학물질의 대표적인 물질들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소모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소 소금과 물 관리가 잘 되고 단백질과 같은 영양분이 풍부하다면 이러한 과정에서도 인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증상이 가볍거나 아예 없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염분, 물, 화학물질을 만들 수 있는 영양분이 부족하다면 결국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영양 손실이 일어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한 이후에도 많은 후유증을 앓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에 유입되고 인체의 반응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우리 몸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안다면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였어도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박사가 설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호기심이나 궁금증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시청자를 대신하여 제 딸과 함께 Q&A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빠, 그러면 건강한 사람도 왜 코로나에 걸려요? 건강한 사람도 호흡을 하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바이러스나 다른 유해한 물질들이 다 코로 유입이 되게 돼. 그리고 그 병균의 감염력이 강할수록 인체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감염이 되었더라도 그 감염을 쉽게 극복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보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대부분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창궐 하게 되면 일단 감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실제로 그냥 거의 모든 사람들은 감염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이렇게 자연적으로 면역시키는 방법도 있긴 한데 워낙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백신이나 다른 사회적인 방역을 하는 거야.
그러면 코로나랑 감기랑 증상을 구분할 수 있어요? 사실은 호흡기도의 감염병은 그 증상을 구분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감기는 일반적으로 상부 호흡기도의 감염병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증상이 일반적으로 가벼워. 콧물이나 기침 이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호흡기도 깊숙이까지 침투할 수 있는 바이러스 질환들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증상들을 잃고 특히 심각한 근육통이나 호흡곤란까지 일어날 수가 있지.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검사밖에 없어. 그래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키트들이 잘 개발되어 있어. 그러면 코로나 확진되고 나서 무슨 치료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한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약은 사실 없어. 우리가 바이러스를 지금 이기기 위해서 백신을 하려고 하잖아. 이 백신은 우리 몸에 일종의 바이러스를 넣는 거야. 단지 이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지. 이렇게 바이러스를 주입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항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결국 이 항체에 의해서 우리는 저항력을 갖는 거야. 만약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많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실제로 그 증상을 완화하는 대증적인 요법, 즉 증상에 대한 치료밖에는 없어. 가장 대표적으로 소금과 물을 잃기 때문에 생리식염수 같은 수액을 하는 것, 호흡기도에 점액이 증가하는 것들을 없애는 그러한 약물들, 또한 기침을 완화하는 약물들, 열이 나면 열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약물들, 이렇게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아직까지 인류는 바이러스에 대한 확실한 치료법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백신이 개발돼서 이걸 맞으면 이전에 독감 예방주사 맞았던 것처럼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이 될 수 있어요? 당연하지. 백신은 결국 일종의 단백질이거든. 이 단백질은 내 몸에 있지 않는 단백질이야. 그것을 이종 단백질이라고 말해. 이자가 다를 이자지. 종류가 다른 단백질. 이렇게 내 몸에 다른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면 인체는 거기에 대해서 특이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들이 심각하면 쇼크로 죽을 수도 있어. 이것은 어떤 사람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평소에 알러지 증상이 있다면 그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해줘야 돼. 독감 백신이든 코로나 백신이든 어떤 백신도 다 결국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무섭다고 백신을 안 하면 그 피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거야. 아주 작은 부작용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더 큰 피해가 일어나겠지? 그러면 완치 후에도 후유증이 심하다고 하던데 어떤 후유증이 있어요? 후유증이 심하다 하는데 후유증은 모두가 다 심한 것은 아니야. 조금 전에 인체의 면역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했잖아. 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것들이 소금, 물, 그리고 백혈구를 만드는 단백질이었어. 결국 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물질들을 많이 소비하게 돼. 병이 치료된 다음에도 아무래도 몸에는 이러한 물질들이 부족하겠지. 만약 단백질이 부족하다면 인체는 생존을 위해서 단백질이 주 원료인 머리카락 같은 곳에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게 돼. 머리카락은 그 주 성분이 단백질이거든. 그러니 단백질이 부족할 때 굳이 생존과 관련 없는 머리카락에 영양분을 공급할 필요가 없지. 아무래도 탈모 같은 증상도 일어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소금과 물이 부족하면 결국 혈액순환이 방해되니까 혈액순환 장애에 따른 수많은 증상을 앓게 돼. 평소 탈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리고 병이 심하냐 않느냐에 따라서 그 후유증도 차이가 많이 날 거야. 아, 사람마다 발생될 수 있는 후유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마다 신체에 약한 부분들이 있어.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더 많은 영향을 받아. 평소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소화가 한동안 더 안 되겠지. 그리고 아빠와 같이 근육통이 많았던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한 다음에도 근육통이 계속 더 심해질 수 있어. 그래서 평소 내 몸이 어디가 약한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유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완치된 다음에도 코로나가 걸렸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후유증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감염이 되어도 아무런 증상 없이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증상이 아주 경미한 사람도 있고, 증상이 심해서 중증 환자가 되기도 하고, 심하면 죽기도 하잖아. 그렇게 다른 거와 똑같지. 후유증이든 감염에 시달렸든 그 결과는 사람마다 차이가 엄청 많아. 그래서 아빠가 운영하고 있는 물박사의 건강법이나 책 소금과 물 우리 몸이 원한다에서 우리 몸에서 평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설명하고 있어.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르니까 그냥 병이 걸리면 그 병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데, 이미 이전부터 몸은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다고 신호를 주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크지. 그리고 병이 생길 때야 그때야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편인 것 같아. 그러면 코로나가 다른 변종 바이러스로 더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당연하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야. 아빠가 이 영상에서 미리 말했듯이 2002년도에 사스라는 감염병이 있었거든.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였고, 2015년대에 우리나라에 메르스가 이렇게 유행해서 정말 그때도 경제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났어.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야. 똑같은 바이러스라고요? 그건 아니고 같은 바이러스인데 그 모양을 약간씩 변하는 변종인 거지. 변종은 끊임없이 나와. 왜 그러냐면 인체가 그 바이러스에 저항을 하게 되면 바이러스도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자기를 스스로 변하게 해. 아, 그러면 그 바이러스들도 또 다른 바이러스로 변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아프게 한다. 그렇지. 엄밀히 말하면 바이러스 그 종류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종류는 같은데 약간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지. 아, 그럼 사스, 메르스 이렇게 발생됐던 그 바이러스가 변종돼서 코로나가 됐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아,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바이러스야. 단지 지금 2019년도에 발생이 시작돼서 2020년도에 엄청난 피해를 유발한 것 뿐이야.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엄밀히 말하면 신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 제 딸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한 의문이 조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문이 조금이라도 해소됐길 바랍니다. 물박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평소 면역력을 증강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혹 그 면역력보다 바이러스가 강하다면 물박사도 아마 감염이 될 것입니다. 물박사는 그때 병을 앓거나 심하면 죽게 되겠죠. 제가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만 그렇다고 비난할 수 있는데 실제로 물박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올 7월 2일 날 갑자기 왼쪽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약 2달 동안 제대로 걷지를 못하였습니다. 사실 큰 외상이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이것들이 노화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무언가 무리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잘 취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처치만 했습니다. 가볍게 마사지 하는 정도, 그리고 무릎을 펼 때 갑작스럽게 펴지 않는 정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무릎을 사용하는 정도만 관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2개월이 지나니까 걷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지금은 뛰는 것도 마음껏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만약 물박사가 다른 사람처럼 병원을 열심히 찾아서 치료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무릎은 점점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됐을 것입니다. 이처럼 병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병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다 보면 아무래도 병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에 따르게 되면 좀 더 건강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혜로운 사람에게 병이 생겨서 목숨까지 잃는다면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물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